네, 정말 오늘 정말 재미있는 강의 들었습니다. 뭔가 저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여러 의문들이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이경전 교수님이 이 방면에 대단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도 제기되고 했으니까 그게 줌으로 하는 질문 될 수 있죠? 네. 질문을 네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예,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답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보죠. 이렇게 많은 영감을 주는 강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 특히 뭐 최근에 제가 쓴 AI 빅뱅에 아주 좋은 추천사도 써주시고 대부분의 의견에 제가 이제 동감하는데 딱 하나만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이 주제는 아마 오늘 참석하신 다른 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경정 교수님이 한편으로 인공 일반지능 AGI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피력하셨고, 다른 한편으로 초지능 또는 특이점, 싱귤레러티의 도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두 개념 사이에 사실은 이 초지능이나 특이점이 도래하는 전 단계로 보통 AGI, 인공 일반지능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경정 교수님은 그 최근의 인공지능이 다양한 도메인의 업무를 그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AGI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맥가이버 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AGI 비슷한 인공 일반지능에 해당하는 뭐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까? 아니면 거꾸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뭐가 등장한 건 맞는데 여전히 그 도구를 사용하는 뭐 주체랄까요? 아니면 어떤 의식을 지닌 존재? 이거는 좀 별개로 설정해서 이게 보통 이 생물이나 인간에게 이게 존재하는 인공 일반, 그러니까 자연 일반지능이죠. 그거에 대응하는 표현을 인공지능에 쓰는 게 조금 저로서는 꺼림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예, 임기훈 교수님 여기서 하면 될까요? 여쭈 와서 그냥 좀 하는 게 좋겠는데 여기 녹화도 되고 있고 이거 나오시라고. 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하나는 AI 페탈리즘, 그 AI 운명론. 그 키신저가 이제 그런 비유하잖아요. 북한에서 핵을 만약에 쏜다 하면 미국에서 금방 알아채고 중국이 국경을 해제한다는 거죠. 그게 0.003초에 그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 지금 앞으로 이대로 가면 AI한테 걸려있다. 이런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선생님 말씀대로 가면은 이 상태를 우리가 AI하고 인간하고 루프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만약에 벌어졌을 때 AI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AI가 멍청해서 망할 수 있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으셨겠지만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공지능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거울인 거죠. 인간은 진화를 통해서 뇌를 갖고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 이게 애들만 얘기하듯이 범주적 재구성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억은 끊임없이 현재적 재구성이죠. 근데 AI 기억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설계를 통해서 되어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를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까 말한 의식이나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지능하고 인간은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고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 자체가 창발성을 갖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규모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이 매개 변수가 늘어나고 했을 때 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징조들도 지금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선생님 그냥 이건 미신이거나 종교라고 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교수님. 예. 예, 또 김재현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경준 선생님도 계신데 저희가 꼭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이런 문제보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강의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AI가 이제 사회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지금 디자이너들이 사실 AI의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뭐 텍스트는 그래도 출처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이제 보호가 되는데 디자이너를 몇 번 제가 만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예전에는 디자인 맡기던 걸 지금 다 AI로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순 작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일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규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윤리적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이런 문제, 카피라이터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금방 또 그 VR 같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표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전에 표절 같은 경우 구글만 하더라도 표절이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미지는 이제 표절을 잡아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대책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순수 국내파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디자이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직업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90년대 그 비디오 대여점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럼 비디오 대여점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비디오 대여점 주인들은 그분들한테 동정을 표하십니까? 불쌍해요? 별로 표하지 않거든요. 왜? 나는 그냥 넷플릭스를 보고 그냥 잘 살고 계세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그때 90년대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그 사업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직업의 변화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개미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적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그걸 차별적으로 동감을 표해요. 비디오 대여점 아저씨들한테 크게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슬라이드에 약간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실업에 많이 내몰린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그분들을 뭔가 구제하기 위한 어떤 민주주의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없고 표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쓰러져 가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다수고 근데 아까 그분도 굉장히 소수면 우리는 별로 기억도 안 할 거예요. 신경도 안 쓸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요.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실업이 대량으로 일어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실업이 대량으로 일어나면 그거는 완전 사회적 아젠다가 되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표가 돼서 제도가 바뀔 거예요. 근데 실업이 아주 부분적으로 힘없는 비디오 대여점 점주들 수준으로 일어나면은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변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디자이너 쪽에서는 네, 그 정도 말씀드려요. 이제 현실을 올라가서. 근데 이제 번역은 어떨 것 같으세요? 번역. 저는 이제 논문을 이렇게 준비해 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번역 시장의 포텐셜이 크다고 생각하면요. 번역의 코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창출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디자인 시장이 그만큼의 생산성의 그 증대로 인한 시장의 창출 효과가 굉장히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고용이 영향을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AI에 의한 생산성이 시장을 일으키는 거. 예를 들면 제가 번역 2018년에 책 한 권을 썼는데요. 한국 책밖에 없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 중국어판을 냈는데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중국어판을 냈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저는 중국어판을 내지 않죠. 근데 아마 지금은 중국어판이 아마 비용이 300만 원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제가 300만 원짜리 중국어판을 내서 만약 500만 원을 벌 수 있어서 2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저는 중국어판을 낼 것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AI의 발전을 해서 번역의 코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300만 원어치의 중국어 번역 시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코스트를 떨어뜨려서 단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시장을 창출시키는 기능도 굉장히 많았고 지난 1, 2, 3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그분들이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옥스포드에서 그런 좀 비과학적인 무서운 리포트를 많이 내는 바람에 지난 10년간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MIT나 이런 데서는 아시죠? 오토라든가 이런 교수들은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더 많이 나온 상태죠, 사실. 네, 근데 다시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챗GPT가 나와서 또 한 번 다시 또 지금 그러니까 AI에 의한 직업의 변화에 대한 거는 오히려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챗GPT가 생산성이 확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또 쳐다보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